안녕하세요. MC 김지훈입니다. 오늘은 김대중 대표님 모시고 투자와 관련된 다양한 인사이트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이제 일단 시장이 뭐 그렇게 뭐 좋은 상황도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또 뭐 여기서 뭐 8월 5일 급락 나온 것처럼 그렇게 8월 10일인가요? 네네, 그 주간에. 네. 그 주간에 급락 나온 것만큼 또 그렇게 급락이 또 나올지 그것도 사실 의문이긴 한데 시장 관련돼서 긍정적으로 보시는 부분 그리고 좀 조심해야 된다 리스크 보시는 부분 두 가지를 좀 나눠서 말씀해 주세요.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은 지금 이제 통화 시장의 이슈가 주시장에서 가장 큰 화두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우리가 거칠게는 뭐 달러 약세, 뭐 엔화 약세에서 강세로 전환되는 부분들에 대한 자금 이탈 뭐 등등등 많이 얘기하는데 그게 피부 체감 뭐 느낌적으로 잘 안 와닿습니다. 네. 그냥 언론에서 방송에서 그런 얘기들 하니까 아 그런가 보다라고만 이해를 그렇죠. 하는 거지. 네, 맞습니다. 통화 시장에서의 그 변화에 대한 내용을 체감하지 못하는데요. 긍정적인 요인이라고 하면 통화 시장의 요인입니다. 제가 단순하게 뭐 달러 약세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왜 통화 시장의 흐름이 우리 주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을 짧게 해드리면 네. 과거 얘기로 좀 돌아가 볼게요. 네. 최근까지는 미국 시장 위주의 주시장 상승률이 나타났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 내용적인 측면을 보면 엔비디아 등등에서 뭐 기술주 중심의 상승이 나타났어요. 네. 미국 외 지역의 주시장은 물론 전반의 흐름이 나쁘지는 않았지만 미국 대비해서 시장 자체가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네. 이유는 네. 미국이 이제 통화 조절을 하는 과정에서 금리를 가지고 오르내림을 반복적으로 이제 진행을 합니다. 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뭐 금융위기와 최근의 팬데믹 상황에서 금리를 오르고 내리고 네. 기준금리를 올리고 내리고 하는 과정에서 통화 강세 약세 현상을 유지하면서 이 과정에서 미국의 재정 수익을 만들어 가거든요. 미국은 생산하는 물건이 없어요. 수입 국가이지 수출 국가는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서비스 산업 부분에서 금융 쪽의 수익을 통해서 미국은 부를 축적해 갑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어려운 얘기였고 쉽게 체감적으로 느낄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미국 시장이 강할 때가 있고요. 네. 미국 이외의 나라가 주시장이 좋을 때가 네. 경제와 주시장이 좋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이게 이제 계속 사이클이 이제 순환합니다. 네. 미국이 좋았을 때는 달러 강세 현상이 나타날 때예요. 달러 강세 현상이 나타났을 때는 금리가 높은 수준에서의 상황을 만들었을 때입니다. 근데 이걸 계속 유지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조였다 풀었다 하는 과정이거든요. 지금까지는 조였습니다. 미국으로 자본이 집중되는 과정을 계속적으로 의도적으로 만들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돈을 푸는 과정이 진행되거든요. 이걸 달러 약세라고 하는데 달러 약세가 기조적으로 진행될 때에는 미국 외 시장에서의 주시장과 경제가 좋아집니다. 제가 이제 과거 통계적으로 흐름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려보고 있습니다. 2007년, 2017년, 2021년 딱 세 대목에 있어서 달러 약세가 기조적으로 진행이 되었던 때이거든요. 그 전까지는 달러 강세가 쭉 진행되다가 달러 약세 기조로 그 이전 단계 1년 전부터 약세 기조로 진행되면서 2007년, 17년, 21년 최피크단에서의 저점을 찍었습니다. 약세의 저점. 이때의 주시장을 보게 되면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고요.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인도도 마찬가지고요. 전 세계 신흥국 중심으로 해서 주가가 고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고점이라는 게 고점 찍고 내려갔다는 게 아니라 시장이 굉장히 좋았다는 거죠. 시간이 되시면 한번 그 달러 인덱스와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시장 주시장 놓고 보셔도 되겠지만 대표적인 게 중국 시장이기 때문에 세계 경제에서 미국 다음의 시장이기 때문에 중국 항생 지수를 딱 월봉 차트로 놓고 비교 판단해 보시면 17년, 21년에 달러 약세 최저점을 찍었던 시점에서 중국 시장이 딱 3만 포인트 이상의 고점을 딱딱딱딱 찍었어요. 그 중간 단계에서 계속 올라가죠. 고점이. 지수가. 그러면서 경제도 좋아지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장의 가장 긍정적인 요인이라고 한다면 언론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금리 인하 기조가 기조적으로 유지되면서 달러 약세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는 건 다 뭐 언론에서 많이 나오니까 그 현상에 대한 방향성을 이해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국으로 몰렸던 자산들이 해외로 나가는 과정에서 신흥국 중심의 경제 활동이 활발해지게 됩니다. 그럼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중국과 연계된 여러 가지 무역 관계가 수립돼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도 좋아질 것이고요. 신흥국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뭐 중국, 인도, 한국이 대표적인 신흥국이죠. 경제 활동이 활성화되고 경제 상황, 주시장이 좋아집니다. 종목의 변화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아주 근본적인 내용에서의 흐름이고요.
종목 간의 흐름은 그 간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미국의 기술주 중심으로 기술주의 낙수 효과에 의한 관련 종목들이 그 주가의 강세를 보여줬다면 이제 흐름적 측면에서 우리가 흔히 경기 민감주라고 하죠. 네. 좀 더 그걸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면 경기 회복주, 네. 경기 관련주 이러한 종목들의 주가가 앞으로는 기조적으로 뭐 단기적으로 뭐 이번 달 다음 달 뭐 연말까지 이런 흐름이 아니고요. 한번 추세가 형성되게 되면 보통 1년 이상의 흐름들이 진행되기 때문에 이러한 패턴의 종목들이 앞으로 강세 또는 바닥 찍고 전환의 흐름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포트폴리오나 어떤 투자 전략에 있어서 변경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긍정적인 요인. 네. 부정적인 요인이냐? 네. 부정적인 요인은 굉장히 많죠. 왜냐하면 네. 큰 흐름에서는 긍정이라고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네. 전체 시장에서 큰 방향성은 경기가 좋아지고 산업 활동이 확산되면서 네. 주시장도 좋아질 것이다. 이게 큰 덩어리의 그 방향성이고요. 부정적인 요인에 있어서의 흐름이라고 한다면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그러니까 부정적인 요인은 단기 수급 요건에서의 내용들이 많거든요. 네. 최근에서 지수가 올라가지 못하는 이유는 첫 번째로는 거래대금이 감소되고 이건 뭐 많이 얘기들을 하셔서 뭐 어느 정도 이해하고 계셨을 겁니다. 시장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거래 대금이 증가해야 되고 뭐 전체적으로 그 시장의 상승이 여기에 받쳐서 유지돼야 되는데 거래 대금이 감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 확실성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PD님이 잠깐 앞서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네. 시장이 오를지도 또 내려간다 하더라도 강한 네. 기지력 네. 뭐 이런 등등의 모습으로 시장이 박스 내에서 움직이는 것은 방향성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에 의해서는 거래대금 증가가 시장의 최대 저해 요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요인은 이거는 조금 마찬가지로 거시적인 내용인데요. 미국 금리 인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를 할 만한 여건이 안 됩니다. 네. 그건 시장에서 확인되고 있거든요. 미국의 10년 국채 수익률은 지금 3.8%입니다. 네. 기준금리는 5.5%예요. 네. 그러면 통상적으로 지금 현재 스프레드, 그러니까 기준금리와 10년 시장금리 차가 지금 뭐 거의 1%, 1.78% 수준에서의 차이가 나거든요. 통상 기준금리와 시장금리는 인하 시기에 스프레드가 1%입니다. 4.5%가 시장금리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네. 3.8%라는 것은 시장은 올해 안에 0.75를 하겠다라는 것을 시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금리를 한번 넘어가 볼게요. 미국은 올해 0.75 할 것 같아요. 시장에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걸 9월에 할지 11월에 할지 나눠서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시장 상황을 보면 금리가 3.5%입니다. 기준금리가. 네. 그런데 우리 10년 국공채 가격을 보면 2.9% 정도 해요. 네. 스프레드가 그러면 0.6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평균 스프레드요. 금리 인하 안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금리 인하 안 하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방송에 나오는 내용들 있죠. 가계부채, 그다음 부동산 경기, 금리 인하하게 되면 부동산이 추가로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가계부채도 지금 뭐 최대치라고 그러는데 금리 인하하면 또 가계부채가 늘어나니까 네. 이런 여러 가지 재정적 문제에 있어서 금리 인하를 할 수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되게 되면 미국과 우리의 금리 차가 축소되고요. 네. 환율이 여기에 대한 변화가 아주 급변동의 상황이 나타납니다. 물론 환율 하향화 되겠지만 환율이 하향화될 때 안정적으로 스무스하게 이제 연착륙 형태의 환율 상황이 되어야지만이 시장은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는데 이 급격하게 움직이면 일단 자산을 빼는 과정들이 나타납니다. 지난번 8월 주가 하락할 때 네. 마찬가지로 인플레이션 자금 빠져나가면서 급변동의 금융시장의 요인으로 자산을 일단 빼지 않습니까? 네. 이런 변화들이 나타날 수 있는 게 악재 요인들이다. 이렇게 이제 시장에 대해서 좀 어렵지만 이런 내용, 그러니까 요 메커니즘을 다 이해하시면 너무너무 좋죠. 근데 좀 복잡다변한 현재 거시 지표의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는 게 호재와 악재고요. 결론에서 말씀드리면 방향성은 위로 가는 방향성이 수립되어 있고요. 종목의 변화가 나타나고 시장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상승할 것이다. 종목 간의 변화는 나타나겠지만 기존 움직였던 종목이 아니고 새롭게 부각된 종목들이 움직일 것이다. 이게 첫 번째이고요. 중간중간 단계에서 웨이브를 만드는 요건에서의 흐름들은 자금 시장의 변화, 통화 시장의 변화, 요 요인에서 중간중간 변화를 만들어갈 거다. 중간 변화는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요 관점으로 시장에 대한 흐름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달러
약세가 되면서 네. 미국 시장에 있는 자금이 미국 외 시장으로 간다는 거는 당연히 돈의 흐름은 수익률 높은 거를 쫓아가잖아요. 그렇죠. 물은 위에서 아래로, 그렇죠. 네. 돈은 아래서 위로. 아래서 위로 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국 외 시장이 당연히 그 돈 미국 돈 푼 거의 효과가 그 미국에서만 일어나다가 다 미국 주변 그러니까 아시아를 포함해서 주변국들로 그 돈 푼 효과가 이제 좀 확산되는 그런 개념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미국 외 지역이 더 높은 그러니까 그 수익률이 더 기대 수익률이 더 높아서 그러는 거예요. 돈의 이동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안 되고요. 네. 돈이 미국으로 집중됐지 않습니까? 네. 미국에서 달러를 많이 가지고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당연히 최근에 유통시장에서의 미국 채권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많은 수요처에서 이제 미국 채권을 샀으니까 네. 돈이 몰렸잖아요. 그렇죠. 돈이 몰린 돈이 미국 같은 경우는 이 몰리는 과정에서 미국의 공장을 지어라, 채권을 매각하고 뭐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절차가 네. 수행이 되었어요. 네. 몰린 돈이 이제 미국 어차피 수입 국가이기 때문에 네.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그 간에 수입을 다변화하는 형태에서의 모습들이 진행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모여있던 달러가 외부로 나가게 되죠. 네. 이러한 과정의 돈의 흐름이고 외부로 나가는 과정에서 미국이 수요에 필요한 부분들을 요청을 하면 거기서 뭔가를 만들어내서 미국으로 들어갈 거예요. 물건이 들어가죠. 그렇죠. 그간에는 돈이 들어갔는데 이제는 물건이 들어가는 과정에서 미국 외 국가의 경기가 좋아진다는 거죠. 돈과 물건이 교환되는 과치에서 돈이 들어갔던 게 이제 물건이 들어가는 과정으로 바뀌는 거죠. 결국 무역이 활성화되는 그렇죠. 거죠. 맞습니다. 네. 시장 얘기는 해봤고 그 국내 시장은 어찌됐건 위로 방향성이 있다면 결국은 네. 업종별로 당연히 차별화가 일어날 것 같은데 그렇죠. 시가총액 저희가 코스피 시총 1등부터 10등만 투자해도 네. 거기에 반도체도 있고 자동차도 있고 2차 전지도 있고 그다음에 뭐 플랫폼도 있고 다양한 제약바이오도 있고 네. 시장에 지금 주도주라고 할 수 있는 건 다 들어있잖아요. 네. 그래서 코스피 시총 기준으로 1등부터 10등 사이를 좀 전반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주신다면. 분석을 해드리고요. 네. 그 전에 잠깐 네. 증권업 쪽에 주시장 네. 쪽에 계셨다라고 하니 네. 제가 여쭤볼게요. 네. 시총 상위를 제가 한번 열거해 볼게요. 네네. 당연히 삼성전 하이닉스, 네. 3위가 LN솔, 네네. 삼바, 네. 5위가 아마 금융. 셀트리온, 네. 셀트리온이고 그 다음이 현차, 기아, 네. 그 다음에 KB금융, KB금융. 네네. 뭐 신한주주가 들어갔다고 네. 합니다. 네. 그리고 네이버, 포홀, 네. 이게 이제 시총 10개 종목이에요. 그쵸. 10개, 11개 네. 이게 이제 시총의 10개입니다. 그러면 주시장에 오래 계셨다 하니 안 보이는 종목이 뭐가 있을까요? 여기서 안 보이는 종목. 예전에는 보였는데 지금은 안 보이는 종목. 시총 10개, 뭐 12개 이 내에서 과거에는 시총 상위 종목 하면 꼭 들어갔던 종목인데 지금 안 보이네? 통신하고 화학이 안 보입니다. 좋아. 역시 다른 분들에게 이런 말씀 드리면은 뭐 100% 말씀을 하시고 뭐 좀 약간 다른 각도에서 말씀하세요. 통신하고 화학 없고요. 틀릴까봐 너무 당했어요. LG전자 없고요. 네, LG전자가 없죠. 전기전자 없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네. 통신, 화학, 그다음에 전기전자 종목이 빠져 있죠. 네. 이 종목들이 없는 겁니다. 이 종목이 들어와야 됩니다. 네. 이 들어오는 과정이 나타날 겁니다. 이제 시장에서 이런 내용을 기본적으로 이제 이해하시면 되고 왜냐면 지금 시총 상위 종목이 앞으로 1년 뒤에 시총 상위 종목 10개 종목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변화하거든요. 네. 계속 네. 변화하는데 지금 현 시점에서 시총 10개 종목 내에서 네. 반복적으로 뭐 들어가는 섹터 말고요. 음. 뭐 반도체면 삼성 하이닉스 다 볼 필요 없고 네. 반도체 뭐 등등해서 투기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그림 같이 보시면서 네. 해당 종목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죠. 앞서 이제 종합지수에 대한 이제 지금 뭐 장단점, 뭐 네. 긍정 요인, 부정 요인에 대한 내용을 한번 제가 체크했으니까 네. 화면 스톱 하셔가지고 지수 관점에서의 판단을 해보실 때 이 그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부터 시총 상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하이닉스입니다. 네. 제가 이해하기 쉽게 여러분들께 이제 우리가 이제 이평선이나 주가의 흐름을 많이 예측해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면 그 점선으로 되어진 라인은 이제 제가 예측해서 그려놓은 겁니다. 예측치네요. 네. 예, 실제 지금 현재 시점은 여기 중간에 빈 네. 공간이 있는 지점까지가 네. 그려진 상태이고요. 네. 그리고 검은색으로 된 이 실선은 주가의 1분간의 흐름이 만들어질 거라고 제가 판단하는 기준으로의 흐름을 만들어낸 겁니다. 네. 우리가 이제 주시장에서 선행 지표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시장에 선행하는 것은 거래량밖에 없고요. 네. 모든 지표 우리가 판단하고 기준을 잡고 예상하는 뭐
이평선이라든가 보도지표라든가 등등등등 고객 예탁금을 포함해서 모든 지표는 후행지표입니다. 네. 후행적으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변화할 수 있다는 측면으로도 해석을 하고요. 네. 예측 가능하다라고도 우리가 해석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보조지표니까 변화할 수 있고 예측도 가능한 거죠. 그래서 제가 예측 가능 범위 내에서 점선으로 이평선과 주가의 움직임을 만들어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무턱대고 제 감으로 만든 게 아니고 이평선이라는 게 에버리지 아닌 그쵸. 60일, 네네. 20일, 5일의 평균 그 가격이니까 네네. 당연하게 가격 수치를 대입을 해보게 되면 아주 개별 종목이 급격한 주가에 뭐 20%, 30% 이상의 10% 이렇게 주가가 움직이지 않는 한은 이평선이 예상 범위 내에서 웨이브를 주지 않습니까? 네네. 대형주는 특히나 그런 현상이 많이 보이니까 하이닉스 요까지는 이제 원론적인 얘기고요. 하이닉스 주가를 예측해 보려면 그러니까 60일, 20일 전 주가는 딱 알아야 됩니다. 네. 언제인지 60일 전 주가는 여기고요. 20일 전 주가는 여기입니다. 그러면 60일은 계속 상향하죠. 그러네. 그러면 60일 이동 평균에서는 지금의 주가에서 뭐 상한가를 치지 않는 한은 그러니까 23만 원, 24만 원으로 네. 하이닉스가 가지 않는 한은 하향화되어야 되겠죠. 네. 에버리지 평균 에버리지가 들어오는 가격이 굉장히 나가는 가격이 굉장히 높고 들어오는 가격이 현 수준이라고 하면 그렇죠. 당연히 지금부터 기울기가 낮아져야 계속 되는 게 낮아지겠죠. 에버리지의 네네. 그 평균값의 네네. 산출이죠. 그래서 60일 평균선 날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60일 평균 추세선이라고도 하죠. 네. 방향성, 시장의 추세 흐름 이런 형태이고요. 21일 평선은 내려가고 있죠. 이 시점이니까 급격하게 내려갑니다. 그러면 지금 주가 수준만 버티더라도 상향하는 형태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상향하는 형태가 한 열흘 정도 진행되겠죠. 네. 그런데 지금 주가에서 엔비디아라는 이슈가 있긴 하지만 네. 현 시점에서 급등, 그러니까 2한 2만 원, 3만 원, 4만 원까지 다이렉트로 간다라면 모든 이평선을 끌고 올라갈 수 있겠지만 10%, 15%, 20%까지 주가가 지금 현 수준에서의 가격에서 조금 애매하죠. 네. 실현 가능성이 작죠. 그렇다면 이 가격을 근거로 해서 앞으로의 방향성을 예측해 본다라고 한다면 이평선 60일은 뭐 어려울 거 없이 그냥 하향하고 20일 이평선은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일부 우상향하는 형태로의 일정 기간 동안 일주일 정도 우상향할 거고 이후의 주가는 뭐 어떤 그 이슈가 있다라면 모르겠지만 이슈가 없는 상황 하에서는 일부 반등이 나올 거고 그리고 지금의 가격 15만 원에서 한 18만 원 사이에서 등락의 과정이 앞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측면으로서의 하이닉스에 대한 주가 전망을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이 레인지 안에서 뭐 그냥 등락한다, 횡보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좀 더 한 발 더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주가에 대한 평가를 해보게 되면 하이닉스 주가는 지금 위치에서 급격하게 20만 원 이상의 그러니까 22만 원 이상의 주가를 만들어내기보다는 약간 늘어지는 형태의 주가 상황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 왜? 계속 위에서 내려오고 있는 이평선에 대한 부담들 그리고 주가 상황에서의 흐름도 여기서 급격하게 개선될 수 있는 주가의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하이닉스 딱 이렇게 정리하고요. 반도체 투자에 대한 견해도 그러면 2주, 3주, 한 달 정도는 반도체에 대한 어떤 특별한 어떤 임팩트 있는 재료가치 부각이 아니라 한다면 근데 재료가치 부각이 나타날 게 별로 없죠. 그러면 반도체는 9월 동안의 흐름에 있어서 좀 흘러내리거나 좀 그렇게 재미가 없는 시장에서의 형태가 될 것 같다. 그러면 반도체 투자는 오류 이렇게 결론을 딱 내리면 됩니다. 네네. 두 번째 LG솔루션 2차 네네. 좀 다르죠. 아까 봤던 네네. 그림하고는 전혀 네네. 다른 형태입니다. 이건 네네. 바닥에 기었다가 지금 이제 막 올라가고 있는 형태예요. 그러면 LG솔루션의 주가 형태를 보게 되면 이것도 마찬가지 60일 전, 20일 전 주가를 딱 네. 판단해서 이평선과 흐름에 대한 판단을 해봐야 될 겁니다. LG솔루션 60일 전 주가는 한 34만 원 내외에서 한 2주 정도 등락합니다. 요 구간이죠. 네네. 올라갔다가 내려오니까 네네. 한 2주는 34만 원 평균 가격으로 움직이죠. 지금 주가는 제가 장중에 이 그림을 만든 거기 때문에 약간의 변화는 있을 겁니다. 37만 원 내외에서 움직이고 있죠. 20일 전 주가는 여기 시점인데요. 대략 가격적으로 보면 32만 원대에서 한 열흘 정도 이렇게 옆으로 쭉 옆으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평균 가격이 20일 이평선이 위치한 20일 전 주가 대비해서 지금 높아요. 꽤 많이 높아요. 32만 원 대비 지금 37만 원이니까 5만 원 올라가는 15% 정도 높고요. 그러네. 60일 일평선은 34만 원 내외에서 등락을 해요. 이 또 마찬가지로 지금 주가가 낮습니다. 그러면
두 이평선이 상향화될 수 있겠죠. 그러면 다음 주 중반 이후에 주가가 버티거나 일부 상승이 나타나면 그 시그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관계는 없고요. 다음 주에 지금 대비해서 가격이 조금만 2, 3, 4%만 올라가도 이게 올라가는 신호구나 라고 해서 쫓아가면 되고요. 그래서 바닥은 찍었고 전환점에 아주 직전에 와 있는 모습이다. 그러니까 네이버는 IT 플랫폼, 네카오, 엔터, 컨텐츠를 같이 끌고 가는 종목입니다. 이해하면 같이 가요. 흐름에 있어서. 그래서 IT 플랫폼, 엔터, 컨텐츠는 다음 주 바닥 찍고 터닝 포인트의 지점에 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네요. 이게 시가총액 상위 종목입니다. 포스코홀딩스가 하나 있긴 한데 네. 폴은 2차전지와 비슷한 맥락으로 네, 움직이니까 묶어서 아마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총평을 해드릴게요.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의 흐름을 보게 되면 네. 아주 시가총액 비중이 큰 삼성전자, 하이닉스 종목은 약간 정체, 지수는 정체. 왜냐면 나머지 종목이 지수를 끌고 올라갈 수는 없거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올라가야 지수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체. 여기에 외국인 투자자들도 보수적인 측면. 반면에 2차전지는 하루 이틀 등락 보인 뒤에 상승. 제약바이오는 최근까지 올라왔지만 최근 상승에 대한 피로감으로 한 1, 2주 쉬겠지만 1, 2주에 다시 가는 거.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관심권에 두고 있는 네카오를 비롯한 IT 플랫폼은 다음 주 초 전환 포인트에서 흐름. 자동차는 시간을 두고 좀 지켜본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종목들의 흐름을 보면 긍정적으로 제가 표현한 종목이 2차전지, 네. IT 플랫폼 네. 정도는 긍정적으로 말씀을 네. 드렸고 네. 나머지 종목들은 횡보하거나 좀 더 늘어지거나 이러죠. 지수의 측면도 마찬가지예요. 다음 주 주간 9월 중순까지는 크게 변환점의 흐름에서 지수가 세게 움직이는 상황이 아니고 뭐 등락의 모습은 보이지만 약간 늘어지는 형태가 최근까지 나타나는 형태와 비슷하게 유지될 가능성이 있고 종목 간의 흐름에 있어서도 생 종목이 나오기보다는 2차전지와 바이오가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중간에 IT 플랫폼 로봇주가 움직이는 이런 전체 시장에서 흐름이 나타날 것이다. 이 내용은 네. 제가 지난번 방송에 나왔을 때 여기 나왔을 때 네. 시장의 변화가 가치주의 성장주로 변화한다 라고 말씀드렸던 내용과 일맥상통한 지점에서 흐름이 연속해 있는 거죠. 이 표 보여주신 것 중에 네. 20일 이동 평균선하고 60일 이동 평균선만 보여주셨잖아요. 네. 20일 이동 평균선하고 60일 이동 평균선이 제일 중요한 이동 평균선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 둘 중에 한 가지를 굳이 60일. 고르자면 60일 이동 그러니까 평균선인가요? 이평선 많죠. 5일. 네, 네, 네. 어떤 분들 10일도 보고. 네, 120일, 60일, 60일 있잖아요. 네. 제가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20일 이평선은 우리가 보통 생명선이라고 해요. 네, 맞아요. 깰 수도 있고 네. 뭐 위로 올라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21 이평선이 깨졌다고 해서 방향성이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안 해요. 왔다 갔다 하면서 이평선을 타고 이제 흐름의 방향 이게 이 생명선으로 이렇게 주말다 하는 겁니다. 60일 이평선은 추세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60일 이평선이 하향하느냐, 상향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그러니까 웨이브, 그러니까 60일 이평선을 깬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울기가 위로 가고 있느냐, 하락하고 있느냐 이게 상승장이냐, 하락장이냐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추세선입니다. 그리고 120일은 뭐 짧은 흐름에서 보고 보통 241을 말하죠. 241선은 경기선이라고 합니다. 네, 맞아요. 네. 경기가 좋으냐, 네. 경기가 나쁘냐, 네, 네. 이 경기를 판단하니까 잘 안 봐요. 근데 저는 보면 그게 오일은 너무 짧고, 네, 네. 뭐 10일은 좀 네. 뭐 복잡하거나 네. 변칙이 많고 그래서 20일과 60일선을 많이 보는데 둘 중에 하나만 보라면 60일 봐야죠. 왜냐면 추세니까 추세. 상승하락 와. 이 추세를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이평선이 두 개가 붙었다는 거는 위로든 아래로든 뭔가 큰 방향성을 잡으려고 본다고 보면 돼요. 개별 종목에서 그런 현상들이, 그러니까 네. 대형주는 그런 현상이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격이 왔다 갔다 하는 개별 종목들은 옆으로 쭉 기는 경우가 많아요. 네, 네. 그러니까 요만한 박스에서 그냥 이렇게 기는 경우가 네. 많아가지고 이평선들이 다 한쪽으로 모이는 경우들이 떨어져 있거든요. 네, 네. 대형주는 절대 그런 게 안 나와요. 네, 네. 근데 개별주들은 모이면 흩어진다라고 해서 방향성을 찾을 수 있다라고들 그 수렴화돼서 방향성을 네, 네. 찾는다고 하는데 그게 위로 가는 경우도 있는데 아래로 가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이평선은 후행지표이기 때문에 흔히
흔히 말하는 작전 세력들이 이평선을 많이 보는 개인 투자자를 현혹하기 위해서 아, 이평선을 만들어 버리고요. 네네. 내가 이평선 일주일 뒤에 이평선을 어떻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딱 확인되고 만들 수 있어요. 일정 규모의 돈만 있으면. 네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종합 지수를 볼 때는 이평선을 덜어서 봅니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돈만으로의 지수를 왜곡해서 만들기가 쉽진 않아요. 물론 외국인들이 일부 그렇게 진행하는 형태가 있긴 하지만 네네. 쉽진 않아요. 많은 돈이 투여해야 되죠. 근데 개별 종목, 작은 종목들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은 5% 땡기고 내일은 1% 줄이고 모레는 8% 땡기면 이평선에 여기서 딱 전환을 해서 60일간 붙었다가 요 시점에 딱 터닝 포인트가 나오겠다. 요거를 일주일치, 열흘치, 한 달치를 미리 그려볼 수가 있어요. 이걸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이평선 깨서 팔았더니 깼다가 올라가더라. 뭐 이런 것도 그러니까 이평선만을 맹신하면 안 됩니다. 그냥 흐름과 추세와 방향성을 판단하는 것은 어느 정도 신뢰하고 판단의 근거로 삼는 거는 저는 뭐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평선을 깼다고 해서 팔고 이평선이 있다고 해서 무겁고 그렇죠. 이 근거로의 접근은 조금은 그거를 역으로 이용하는 세력들이 너무 많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 주신 네이버하고 2차전지 둘 중에 한 가지를 고르면 그러면 2차전지 역시 매력적이에요. 다음 주 구간에서 네네. 안전한 건 네이버, 네카오죠. 왜냐하면 빠질 일이 없으니까. 그러면 그러면 2차전지도 충분히 많이 빠졌는데 더 빠질 수 있다. 지금 바닥을 찍어가는 과정에서 매물이 38만 원, 40만 원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네.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막 지금 불 받아서 주가 올라갈 때는 아니에요. 네네네. 38만 원 소화시키고 또 조금 올라가서 7, 8% 올라가서 40만 원 또 매물 소화시키는 과정이고 40만 원을 돌파하면 주가가 일정 구간을 돌파할 때 가벼워진다라고 많이 얘기하죠. 네네. 그동안 주가 무겁게 움직이다가 그 어느 일정 구간을 지나가면 원래 무거운 주식인데 굉장히 가볍게 움직여요. 유한양행 최근에 움직이는 거 보면 네네. 뭐 물론 이제 그 렉나자에 대한 네네. 그 FA 승인도 있었지만 네네. 무겁게 움직이다 어느 구간을 딱 돌파하니까 이게 뭐 20%가 기본적으로 움직이는 주가 수준에서 흐름이 나타나요.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예요. 무겁게 움직이다 어느 구간 돌파하면 가벼워지는 거죠. 이 구간이 기존의 매물 구간을 완전히 돌파했을 때 가벼워진 주가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2차전지 업종의 주가가 우리의 과거 경험을 통해서 굉장히 이 종목은 한번 누르면 10%, 15%, 20%까지 움직이는 종목들이야. 이 기업들이 많이 있으시거든요. 네네. 그런데 그러니까 LG 솔루션을 기준으로 해서 40만 원, 42만 원을 돌파하면 탄력이 붙을 수 있어요. 막 3, 4%, 4, 5% 네. 이렇게 며칠씩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여건에서의 상황이 있는데 그 전 단계에서는 오르면 좀 빠지고 오르면 좀 빠지고 그러니까 갈 줄 아는 사람인데 안 가네. 또 가는가 싶어서 샀는데 또 안 가네. 요 흐름의 반복이 우상향 되면서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네카오와 이사는 어떤 거를 사야 되느냐라고 판단해서 딱 물어보셨는데 네. 저는 사놓고 안 봐도 되는 종목은 네카오입니다. 그냥 해외여행 갔다 와도 되는 거고 이사는 업종은 뭐 그렇다고 해서 이사는 빠진다는 건 아니지만 조마. 그러니까 우리가 주가가 손실이 나서 빠질 때는 조마조마하지 않아요. 어차피 손실을 10%나 20%나 그게 그거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네. 올라갔을 때 수익이 나는 5% 됐다가 3% 되면 조마조마해. 이게 먹었을 때는 또 이게 이상하게 그래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조마조마하는구나. 그냥 가지고 있어서 한 달 뒤에 열어보자 하면 네카오가 났고 장중 변동성 사고 팔고 흔들림에 좀 이렇게 탄력을 받아서 하겠다면 이상하게 나쁘습니다. 매물대의 벽도 네이버가 훨씬 더 얇을 것 같긴 하네요. 얇죠. 네이버는 이미 실망한 사람들이 이미 다 털고 나왔고 2차전지는 아직도 아주 충성 개인 투자자들이 그래도 조금은 남아 있는 것 같고 역시 뭔가를 좀 아시는 분이 저하고 좀 핑퐁 하니까 의미 있는 핵심적인 키워드를 딱딱딱 물어보시고 감사합니다. 딱딱딱 알려주셔서 좋은 것 같습니다. 혹시 이거 코스닥도 짧게 뭐 분석해 주실 수 있나요? 개인적인 성향일지는 모르겠는데요. 네. 우리나라의 전체 주식시장에 2,700여 종목이 상장이 돼 있거든요. 그쵸? 네. 그러니까 관리 종목, 우선주 다 빼고 나면 한 2,600개 정도가 될 겁니다. 네. 이 중에 800개 종목이 거래소고요. 1,800개, 1,700개가 코스닥입니다. 네. 그러니까 코스닥이 월등히 많죠. 네네. 그런데 제가 이제 코스닥을 저는 잘 안 보는 게 뭐냐면 코스닥 전체 기업, 그러니까 1,700개, 1,800개 기업들이 1년 동안 돈을 버는 영업이익이 대략 얼마일 것 같아요? 코스닥 전체가요?
전체 다 천주대금을 다 합쳐서. 그래서 다 합쳐서 이 회사들이 매출이 아니고 실제로 영업이익이 얼마일 것 같습니다. 대략 찍어서 10조 원될 것 같아요. 어우, 역시 훌륭하죠. 10조네. 딱 네. 10조인데 기아가 1년에 10조를 벌어요. 네. 기아 한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코스닥이 폄훼하는 건 아니고요. 저는 좀 가치적 투자를 좀 지향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주식시장에 상장되는 종목은 무조건 돈을 벌어야 된다는 기준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저는 정확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확합니다. 성장주를 그렇게 선호하진 않아요. 시장의 패턴을 패션을 따른 성장주에 대한 투자 관점으로 진행을 하되 성향이 그래서 코스닥은 저는 잘 안 보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이유로. 그러니까 네. 10주. 네. 물론 이제 좋은 회사들도 많고 네, 네, 네. 주가의 변동성도 네. 좋아서 네. 투자가치적 측면은 있겠지만 네. 개인 성향 때문에. 그럼 미국 주식은 어떻게 보세요? 미국 주식하고 미국 주식 혹시 투자하시나요? 투자는 아닌데 계속 모니터링을 하죠. 네. 미국 주식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국 나스닥 지수가 네. 올 한해 연초부터 지금까지 대략 20% 그렇죠. 20%도. 네. 20% 내외 올라왔습니다. 애플이 대략 한 20% 정도 올라왔어요. 애플은 주시장의 흐름과 뭐 매를 관계에서 비슷하게 하죠. 엔비디아는 180% 올라. 고점으로 따져보면 180% 올라. 지금 한 160% 그런데 이걸 바꾸어서 얘기를 드리면 절대 다수의 종목은 미국 시장이 좋아서 많이 올라간 것 같지만 애플이 180%고 아니야. 엔비디아가 엔비디아, 180%고 네. 애플이 20%면 M7 종목들은 대략 지수 흐름 측면만큼 올라왔거든요. 애플. 근데 엔비디아는 특이하게 180%예요. 근데 이 180%에 160% 나머지 부분은 나머지 종목이 못 가야 지수 평균이 맞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나머지 평균 종목들은 안 갔다는 얘기, 못 갔다는 얘기죠. 바꿔 말하면. 그러네요. 그럼 제가 아까 무슨 말씀드렸어요? 돈이 미국으로 몰린 돈이 왜 해외로 빠져나간다라고 말씀드렸죠. 미국에도 못 간 종목 굉장히 많습니다. 유통주 비롯해서 뭐 등등등등 이게 변화할 겁니다. 이게 가치주들이 이게 이제 시장에서 패션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이제 상황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 간에는 우리가 엔비디아, 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뭐 등등등을 많이 주요하게 봤죠. 그래서 미국 시장이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딱 요것들만 좋았던 거고요. 나머지 못 갔던 종목들이 반란이 일어나겠죠. 요게 물갈이가 확 될 겁니다. 그래서 그쪽 패턴의 종목들을 봐야 된다. 거기서 특이하게 이제 일라일리 같은 종목은 특이하게 이제 움직였던 거예요. 걔는 좀 특이하게. 이런 이제 미국 시장에서의 변화도 나타나요. 진짜 깜짝 놀란 게 어제 그 부자아빠 정재호 그 대표님 인터뷰했는데 그분도 똑같이 소외된 가치주의 반란이 나올 거다고 얘기하면서 미국 시총 상위 종목들의 신규로 들어오는 회사들 얘기하면서 일라일리를 얘기하셨고요. 그 담배 회사 필립 모리스를 얘기하셨고 그 다음에 그 필립 모리스랑 일라일리랑 코카콜라를 되게 세게 얘기하셨어요. 코카콜라가 신고가다 지금. 저도 좋게 보고. 필립 모리스도 신고가. 그다음에 유통회사 중에 월마트나 뭐 코스트같이 큰 거 말고 TJmax나 이런 작은 조금 유통회사 중에 조금 규모가 작은 회사들이 신고가 영향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TJX 뭐 이런 회사들 가치주들이 시총 상위에 속속들이 올라오고 있다. 그게 뭐 시총 2, 3, 4, 5, 6위까지 올라오지는 못하겠지만 왜냐면 뭐 3조 달러 가까이 돼야 되니까 그 몸집이 그렇게 올라오지는 못하겠지만 근사치로 막 얘네들 바뀌고 제가 우리나라 시총 10개를 말씀드리고 안 보이는 종목 말씀드렸잖아요. 그것들이 또 올라오고 그런 시장의 변화가 나타난다는 거죠. 와, 그럼 이 화학이나 이 아까 말씀드린 LG전자 뭐 이런 네이버 카카오에 진짜 반란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이게 이제 시총 규모가 달라집니다. 과거에 주식 투자 해보셔서 과거에는 시총하면 대표가 통신, 화학, 전기전자 이게 기본빵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기본 아주. 근데 저기 삼성전기가 시총이 몇인 줄 아십니까? 지금 30위권인가요? 지금? 거의 40이 되고요. LG전자가 20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 너무 멀리 가 있는 거죠. 멀리 가 있죠. 근데 실적이 안 좋거나 뭐 안 좋냐? 아니죠. 다 갖춰졌어요. 분위기가 안 만들어졌을 뿐이죠. 분위기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럼 이제 대표님 보시기 그래도 미국 주식은 해야 되니까. 근데 어제 그분도 말씀하셨어요. 서학개미라는 명목으로 미국에 너무 많은 돈을
갖다 줘서 어떻게 보면 그 손실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하셨거든요. 그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왜냐면 서게임이 많이 산 것들이 다 지금 고점의 엔비디아, 고점의 테슬라잖아요. 네네. 그럼 고점의 엔비디아, 테슬라가 앞으로 더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떨어질 확률이 더 높다고 저도 그분 말에 너무 동의가 그렇죠. 됐는데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정 수준은 어떻게 보면 포트폴리오 배분 차원에서 미국 주식을 일정 부분 가져가야 된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미국 주식을 정리해서 한국 주식 비중을 더 높여야 된다고 한국 주식 생각하시는지. 비중도 쳐야죠. 아, 여기 그렇습니다. 해답이 다 있네. 왜냐면 네. 미국 주식에 총 900조가 투자되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식이 아니고 네. 미국 자산에. 금융자산은 금융자산.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제 국민연금이 450조. 네. 그다음에 여기에는 또 채권, 부동산, 펀드, ETF 등등등등등 개인들 것까지. 그러니까 대부분 기관장이 많이 들어있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 하나 우리가 깊이 있게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예전 개념으로 보면 네. 환율이 내려가면 외국인이 사야 되는 게 기본이에요. 네. 달러, 원달러 하락이면 네. 달라요 지금은. 어. 환율이 내려가면 네. 기관이 삽니다. 외국인은 트렌드를 보고 사요. 네. 그러니까 환율하고는 연동되지 않아요. 음. 그러니까 최근 환율이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연초에서 흐름에서 외국인들은 계속 샀어요. 네, 맞아요. 네. 특이하죠. 네. 예전 과거 이론하고는 달라요. 그렇죠. 네. 그런데 기관들은 멈칫하면서 최근까지 주식을 안 샀어요. 네. 기관은 환율이 내려가야 삽니다. 과거의 개념은 아니거든요. 기관은 환율하고는 큰 변동이 없었어요. 근데 기관이 왜 환율이 내려가는데 주식을 사느냐? 기계적으로 사거든요.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을 말씀드릴게요. 국민연금이 한 대략 900조가 돼요. 900조 좀 안 되는데 쉽게 이제 900조라고 하고 450조는 해외 자산, 450조는 국내 자산에 투여되어 있어요. 여기서 비중을 부동산, 채권, 펀드, ETF 등등등 이런 기술적으로 딱 분할해서 똑같이 상품은 틀리지만 비중은 동일하게 가져갔어요. 그러면 기관 투자자는 뭐 잘 아시겠지만 기계적으로 운용에 있어서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전략적으로 기계적 매매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돼요. 해외 자산에 그러니까 환율이 내려가게 되면 자산 평가 기준에 있어서 어느 자산이 가치가 올라갈까요? 환율이 내려가면. 환율이 내려가면. 네. 환율이 내려가면 원화 가치가 상승하니까 당연히 국내 자산 가치가 올라가죠. 그렇죠. 네. 국내 자산 가치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러면 기관은 새로 산다는 게 아니라 기관은 새로 주식을 사는 게 아니라 포트폴리오 변경을 하는 거죠. 그러면 자산 가치가 올라가는 게 애접을 하게 돼 있어요. 항상 기관은 그래요. 고점 매수, 저점 매도입니다. 고점에 올라갈 때 매수하는 거고요. 저점에 내려갈 때 손절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산 가치가 국내 자산에 올라가면 해외 자산을 매각을 해서 국내 자산을 사는 겁니다. 이게 포트폴리오 변경입니다. 이게. 새로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최근까지는 해외 자산을 사는데 국내 자산을 계속 팔았던 기관은 왜 팔아? 구간이 반대야. 이거는 뭐냐면 국내 환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국내 자산 가치, 그러니까 투자되어진 자산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국내 자산을 더 파는 겁니다. 내려가는데 더 팔아요. 고점 매수, 저점 매도.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팔아서 해외 자산을 사는 겁니다. 이 기관은 아주 기계적인 매뉴얼대로만 하는 겁니다. 이게 기관이거든요. 매뉴얼도 안 하면 잘립니다. 그러니까 이 기준에서 환율이 내려가면 기관은 살 수밖에 없어요. 기계적으로 삽니다. 기계적으로. 오늘 전체 자산 가치 포트폴리오에서 해외 자산, 국내 자산 어느 정도 수준이야 자산 가치 비중. 요겁니다. 요거 자. 이렇게 되는 거 프로그램화 돼 있죠. 그래서 기관은 환율이 내려가면 사는 거고요. 환율이 올라가면 파는 거고요. 외국인은 전략적 그 흐름에서 신흥국 투자 비중, 선진국 투자 비중 요 내에서 투자가 최근 계속 되어졌기 때문에 특히 일본 기준으로 해서 엔캐리가 진행되면서 일본 비롯한 한국 자산에 들어왔던 거고 요 개념이죠. 그럼 말씀 주신 최근에 국내 기관이 뭐 적극적으로 산다는 얘기 들린 얘기가 아예 없었는데 지금 원화 가치가 계속 올라가면 국내 기관 쪽에서 좀 국내 주식을 매수한다는 얘기가 솔솔찮게 좀 기사화 될 수도 있긴 있겠네요. 그래요. 기관에서 하면 뭘 사겠습니까? 대형주 사겠죠. 외국인은요 네. 딱 사는 종목이 정해져 있어요. 시총상 10개 정도. 특히 그 중에서 삼성전 하이스만 탑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이 살 때는 장이 재미없어요. 지수는 올라가는데 상승 종목이 작아요. 기관은 기본적으로 이제 뭐 운용사도 있고 뭐 등등 많지만 보통 기관이 사는 종목은 내가 좋아서 사는 게 아니고 펀드에 편입된 종목을 삽니다. 그러면 펀드에 편입된 종목이 뭘까요? 우리 삼성전 하이스 편입됐지만 스펙트럼이 옐로칩 중형주 쪽에 넓게 편제되어 있어요.
왜냐 하나의 펀드에 30개 종목 내지는 50개 종목이 들어가 있고 이 종목들이 삼성의 하이닉스만 들어간 게 아니라 그렇죠. 넓은 스펙트럼으로 종목 다변화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관이 사는 장이 딱 그 아마 그 거래대금에서 보면 기관이 사는 장이었어요. 근데 지수는 보합 내지는 마이너스였어요. 근데 상승 종목이 월등하게 많아요. 이런 경우 많으시죠. 네네네. 그러니까 기관이 사는 장은 좋은 장이고 기관이 사는 장은 아까 말씀드렸던 스펙트럼이 넓은 가운데에서 그간 움직이지 않았던 종목들이 갈 수 있는 거고 시장의 변화가 이 가치 형태로 변하는 거고 이런 맥락적 내용으로 다 변화하는 형태에서 가치가 소외주가 움직인다라고 판단하는 거죠. 여기에 이제 근거를 더 대면 네. 제가 몇 시간을 이 네네네. 다양한 근거를 대서 뭐 정치적이든 네네. 경제적이든 사회적 이슈를 대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 물론 제 말이 다 맞는다는 건 아니지만 제가 딱 시장에 대한 확고한 어떤 기준을 가지고 판단할 때 이런 내용들 이게 정리가 안 돼 있으면 네네. 이 시장에 대한 자기만의 의견을 정확하게 필요할 수가 없어요. 그냥 방송에 나와 있는 거, 언론에 나온 거, 뉴스에 나온 거 그대로 가져다가 얘기할 수가 있는 이게 뻐꾸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제가 앞전에 대표님 잠깐 이거 찍기 전에 인터뷰인데 증권사 내공만 20년 넘는 내공이셔가지고 그 심지어 매크로만 분석하셨다고 해서 저는 최근에 그 원자재 흐름이 네. 구리 가격이 금 다음으로 거의 사상 최고치 찍다가 꺾여가지고 작업을 같이 네. 꺾여서 바닥 그게 뭐 이렇게 올라간 게 크게 올라가지 않고 있거든요. 그럼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면 국내 업체들 입장에 다 원자재 수입해 오니까 마진 구조가 좋아지잖아요. 그럼 그래서 원자재 관련돼서 또 직접적으로 금 투자하시는 분도 있고 원자재 ETF 사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 앞으로 뭐 자산 배분 측면에서 일부분 포트폴리오 가져가는 거 괜찮을까요? 아니면 원자재 관련된 기업에 투자하는 것들 나쁘지 않고요. 원자재는 두 가지로 판단하셔야 돼요. 비철 부분하고 골드 같은 귀금속 부분하고 판단하는데 비철은 경기 흐름과 순응합니다. 그렇죠. 경기 상황이 좋아지면 제일 먼저 산업의 1차로 들어가는 게 구리라고 많이 얘기하는데요. 철강석은 녹이 들기 때문에 원자재에서 거래 대상 상품으로 거래가 안 돼요. 철강석은. 이제 호일 같은 거 됩니다. 이건 뭐 다른 얘기고. 경기가 좋아진다 그러면 구리 가격이 올라가는 게 첫 번째예요. 근데 지금은 경기가 좋아질 가능성만 있는 거고 좋아지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구리 가격이 점점 올라갈 걸로 보고요. 특히나 중국 경기가 좋아져야 구리 가격이 올라가요. 그렇죠. 중국 경기가 좋아진다는 것은 건설 경기가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리 가격은 중국 경기 동향에 대해서 좀 더 지켜봐야 되고요. 중국 경기가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을 두고 있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돈이 빠져나가는 과정도 있고 미국 대선에서 해리스가 정책적으로 방향을 가지고 있는 게 바이든과 트럼프와 다른 것은 미국 우월주의는 맞으나 보호무역 정책이 아니고 해리스는 다자간 무역 협정에 의한 자유무역을 추진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다른 요것만 해도 1시간을 해야 되고 개념적인 것만 이해하시면 되고 이게 점진적으로 미 대선 이후에 방향성을 갖고 이게 흐름이 전파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좋아질 거기 때문에 구리 가격과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들은 이렇게죠. 우리가 전력기기 종목들이 최근까지 강했는데 구리 가격이 왜 안 움직이지? 맞아요. 이렇게 원래는 주식을 많이 알고 공부를 하셔도 이렇게 되물으셔야 돼요. 맞아요. 저렇게 올라오면 당연히 구리 가격이 올라오는 이건 경기 민감 관련 종목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여기 더 들어가면 전력기기 종목들이 움직였던 것은 허상은 아니지만 거의 구리 가격의 동반 상승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이전까지는 동반했어요. 한 6, 7개월 전까지 구리 가격이 좁았습니다. 서울지구치 막 찍고 막 그랬어요. 이때 전력기기 실적 막 나왔어요. 후행하거든요. 구리 가격 대비해서 전력기기는 후행합니다. 근데 전력기기가 이제 고점 찍고 꺾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구나 라고 판단을 하셔야 돼요. 원자재 가격이 움직이니까. 그래서 원자재 가격을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 구리나 그러니까 전력기기나 이런 종목의 같은 동반한 흐름으로 이해하셔서 투자하시면 안 되고요. 경기 민감주로의 투자는 가능합니다. 종목에 있어. 금하고 비철하고 다르다고. 금 가격이 2,500불 넘어서면서 뭐 신고가 계속 가고 있어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금은 달러 대출제라서 달러 상호조환의 가격 변화를 같이 움직였어요. 예전에는. 근데 지금은 달라요. 뭐 안전자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뭐 수요 공급에서 완전히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성향이 돼버렸습니다. 금 가격은 어떤 이슈와 결합돼서 움직이지 않아요. 예전은 단순했거든요. 달러와 동일시하게 움직였습니다. 근데 지금 전혀 다른데
저는 금 가격은 계속해서 한정되는 게 비트코인하고도 연계되어 있고 한정적으로 움직이는 상품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금 관련 종목들은 투자 가치 대상의 상품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대표적인 종목이 고려안이겠죠. 맞아요. 네. 그 패턴. 고려안 패턴의 종목들이 막 꿈틀꿈틀 움직이려고 해요. 좀 늦었지만 금 가격 움직임에 대해서 후행적으로 연동하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적 접근은 가능하고요. 구체적으로 ETF 상품, 결합 상품, 아니면 주식과 관련된 해당 원자재 가격의 상품들에 대한 투자 유무를 물어보셨는데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것만 해도 1시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주식시장이 오히려 좀 더 긍정적으로 판단돼 있기 때문에 비철, 기금속, 원자재 관련 투자 대상 상품에 대해서 지금 투자를 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기존에 하셨던 분들은 구리를 투자하시려면 경기민감과 관련된 흐름으로 이해하셔야 되고 금 가격은 계속 상향 트렌드화 되어 있기 때문에 금 관련 종목들은 유효하다. 비트코인은 제가 조금 잘 모르겠습니다. 네. 대표님도 2차 전지에 대해서 뷰가 그렇게 뭐 부정적이라고 생각이 전혀 안 드는데 긍정적입니다. 네,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이는데 대표님 보시기에 뭐 포스코 그룹도 있고 에코프로 그룹도 있고 LG 그룹도 있고 네. 뭐 삼성 그룹도 있는데 가장 좀 매력적인 밸류체인을 갖고 있고 앞으로 2차 전지 방향성은 중장기적으로 계속 좋을 건데 네. 그 안에서 좀 가장 주가 측면으로 가장 좀 탄력적으로 움직일 거로 보시는 그룹이랑 네. 그다음에 그 좀 반대로 네. 투자 매력도가 좀 가장 떨어지는 그룹은 어디라고 보시는지. 일단 탄력적으로 본다는 측면으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네. 모든 섹터 업종의 종목들이 움직일 때는 네. 반도체도 그렇고요, 자동차도 그렇고요, 전기전자도 그렇고 2차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가가 상승 궤도에 있을 때는 다르겠지만 엄청난 오랜 기간 하락 과정을 거치고 바닥을 찍고 상방 턴할 때는 네. 먼저 완성차, 제조사, 셀사가 먼저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대형주가 먼저 움직인다. 그렇겠죠. 네. 상승 과정에서 바닥을 찍을 때는 네. 개인이 시세 선도 현상을 가져갈 수는 없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개인에 의해서 어떤 업종의 어떤 시장 변화에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산 능력은 되는데 집중도가 달라요. 집중도. 네, 그래서 개별 종목은 다르죠. 일개 개별 종목은 시세 집중화 현상에서 일부 세력화된 개인에 의해서 움직일 수. 여기서도 세력화된 개인이기 때문에 네. 단순 개인들로의 네. 이해할 수는 없어요. 네. 그러니까 힘이 분산돼요, 개인들은. 네. 집중화가 필요하거든요. 네. 바닥에서 뭔가 하나의 업종이 바닥점을 찍고 전환할 때는 항상 기관이나 외국인이 들어와야 됩니다. 얘네들 집중도가 있어요. 그렇죠. 집중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시세 변화의 첫 번째는 기관 외국인이 좋아하는 셀사, 네. 자동차 완성체, 네. 삼성 하이닉스 네. 이 종목들이 먼저 움직이는 겁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그래서 네. 네. 바닥점을 찍고 나서 분위기가 개선되고 호전되는 상황에서 일정 구간에 돌입하게 되면 개인들이 동참하게 되고 맞습니다. 개인들이 좋아하는 종목 네. 중심으로 해서 그때는 탄력 구간에서의 네. 주가 상황을 만들어내는 거죠. 네. 여기 똑같죠. 그러면 탄력을 말씀하셨으니까 네. 나는 그러면 투자 관점에서 과거의 흐름을 보게 되면 양극재 종목들이 굉장히 탄력적이었어요. 제일 탄력이 좋았죠. 네. 세일사들은 움직이는 좀 탄력적이지는 않았어요. 맞습니다. 그러면 네. 탄력이라고 판단해서 딱 물어보셨으니까 네. 나는 탄력주를 사겠다라고 하면 지금 당장은 아니죠. 지금 주가 흐름에서 보게 되면 외국인이 사는 LG 솔루션, 네. 기관이 사는 삼성 SDI 네. 네. 딱 그 주가 두 종목만 그러니까 음. 다른 종목 좀 움직이긴 하는데 두 종목이 눈에 띄어요. 네. 네. 외국인은 LG 솔루션, 네. 기관은 삼성 SDI 딱 차별화되어 있거든요. 맞습니다. 양체들은 비실비실합니다. 네. 그렇게 개인 선호 종목이. 네. 그렇다면 나는 탄력 종목을 사겠다. 음. 그러면 2차전지 업종의 바닥을 찍은 것 같아요. 네. 아까 네. 우리 전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네. 이제 매물 구간이 있지만 네. 지금 탄력 구간에 진입하지는 않았지만 네. 점진적으로 우상향되는 과정이에요. 근데 나는 수익률을 보겠다. 그러면 양쪽을 사는 겁니다. 기다리는 겁니다. 시간의 경과와 좀 지루함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면 세일사들이 2주, 3주 동안 움직였던 수익률을 양극재에서는 2, 3일 만에 만들어낼 거예요. 근데 기다림 과정이 필요합니다. 시간으로.
나는 기다리고 못하겠어. 그리고 좀 안전한 게 좋은 것 같아. 그럼 셀사를 사야 되고 탄력을 원한다면 양재도 틀려서 갑니다.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셀사가 일정 구간, 그러니까 LG 솔루션으로 봤을 때 40만 원 돌파해서 안착됐을 때 양극재가 가겠죠. 이 흐름으로 이해하시고 종목 접근도 양극재가 간다고 해서 양극재 팔고 셀사 산다. 이 접근이 아닌 거죠. 기다림과 순번의 차이인 거죠. 이 흐름으로 접근하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포스코 그룹, 네. 뭐 LG 그룹, 뭐 삼성 그룹, 에코프로 그룹. 에코프로 그룹 내에서 네. 어떤 종목이 좋고 어떤 종목이 네. 나쁘냐라고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물어보셨지 않습니까? 네. 여기도 답이 있는 거죠. 먼저 움직이는 거는 LG 그룹하고 삼성 그룹이겠죠. LN솔 SDI겠죠. 그러면 두 기업이 남지 않습니까? 네. 포스코 그룹과 에코 그룹이 남지 않습니까? 이건 주로 양극재예요. 네네. 왜냐면 포스코홀딩스가 셀사가 아니니까 네. 이건 뭐 개발 회사니까. 네. 그러면 딱 두 개로 압축될 수 있어요. 포스코 퓨처엠과 에코프로 BM. 요 두 종목에 이제 판단 근거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앞서 하나는 해결했고 두 번째 그럼 양극재 나는 네. 기다렸다가 탄력적인 종목으로 매매할 거야. 네. 두 종목 내에서 어떤 게 좋고 나쁘냐. 요것만 말씀드리면 이제 답이 딱 네. 두 개 끝난 거죠. 네네. 포스코 퓨처엠이죠. 당연히 저는 그럼 이렇게 대비를 하겠습니다. LG 에너 솔루션과 삼성 SD와 포스코 퓨처엠 중에 어떤 걸 선택할까요? 포스코 퓨처엠이죠. 그러면 포스코 퓨처엠과 에코프로를 놓고 보면 포스코 퓨처엠이죠. 네. 왜 그러하냐면 네네. 좋아하는 건 SDI를 좋아합니다. 네. 제일 좋아합니다. 이 사람 중에서. 네네. 근데 그건 뭐 초기에 이유를 말씀드립니다. 네네. 숫자입니다. 숫자. 제가 아까 코스닥 기업에 대한 내용도 숫자라고 네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네. 지금 보면 이차전 업종을 쭉 한번 그 재무적 네네네. 측면에서 내용을 한번 네네. 보시기 바랍니다. 숫자가 나오고 있는 눈에 띄는 기업은 그러니까 숫자가 점증한다는 건 아니에요. 네네. 숫자가 나온 딱 두 회사 SDI와 포스코 퓨처엠이에요. 네네. SDI와 포스코 퓨처엠은 지난 2021년 수준에서의 매출과 영업이익을 현재 23년에 도달했어요. 네네. 물론 22년과 23년의 매출과 영업이익은 아직 돌파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21년이 어떤 의미가 있는 해였냐면 2차 전지 섹터에서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그간에 네. 한 두 자릿수였다가 네. 세 자릿수로 넘어뛰는 그러니까 이때부터 막 숫자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21년부터 22년, 23년에 완전 폭증을 했죠. 그럼 주가가 23년에 급등을 한 거죠. 그 최근 내에서 분기당으로 줄었다가 연간 단위로 해서는 올해 21년도 최초의 그 전환점이 만들어졌던 숫자를 SDI와 포스코 퓨처엠은 찍었어요. 올해 찍고 있어요. 올해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나머지 에코그룹이나 에코그룹은 네. 아직 좀 시간이 필요해요. 내년도에 찍을 것 같아요. 그러면 시기적으로 봤을 때 숫자를 찍고 있는 종목에 대해 선호도를 판단하는 저 입장에서 본다면 네. 당연히 SDI와 포스코 퓨처엠을 사는 거고요. 그 중에서 탄력을 중시하기 때문에 포스코 퓨처엠에 대한 투자 가치적 측면에서의 접근이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죠 선호한다라고 네. 판단하는 거죠. 그 아까 LG엔솔은 최근에 외국인이 매수하고 있고 네. 삼성 SDI는 기관이 매수하고 있잖아요. 네, 그 데이터상으로 네. 나오니까. 네. 그러면 외국인 매수하는 쪽이 더 좀 탄력적이라고 봐야 되나요? 기관 매수하는 쪽이 더 탄력적이라고 봐야 되나요?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탐방을 가야 돼요. 네네. 탐방을 가야 되는데 보통 웬만한 중소형사 리서치 센터에서 삼성전자 탐방을 간다면 안 받아줍니다. 네. 딱 특정한 날에 네. 이 회사들만 네, 올라갑니다. 네. 삼성전자. 네. LG솔루션이나 삼성 네, SDI 네. 규모적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고. 해외 외국사들은 네. 리서치를 자체적으로 삼성전자나 SDI나 LN솔을 가서 하진 않아요. 네네. 그러니까 국내 업체든 뭐 네. 이렇게 네. 대체해서 네, 네. 리서치한 거를 걔네들이 갖다 그렇게 평가해서 하겠죠. 이렇게 네네. 합니다. 그리고 해외 투자자들이 우리들은 이제 직접 투자, 그러니까 LN솔을 직접 사고 삼성전자를 직접 살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ETF를 사면 ETF가 LN솔과 맞아요. SDI를 네. 사는 겁니다. 원래 네. 구조가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네. 걔는 직접 삼성전자 SDI를 사진 않아요. ETF를 삽니다. 네네. 기관이 ETF를 만들어 놓습니다. 네네. 외국인이 ETF를 삽니다. 네. 그러면 펀드에 포함되는데 산 만큼 주식을 사는 겁니다. 네. 요 구조로 되어 네, 네,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직접 탐방을 하지 않기 때문에 네. 내용적 측면에서 기업 가치는 네. 기관이 많이 알고 있다. 이건 맞는 얘기예요. 네, 네. 이거 맞는 얘기고요. 네. 두 번째 넘어가서 기관이 SDI를 사기 때문에 많은 정보를 알고 있어서 SI가 더 좋냐? 그 관점은 아닙니다. 왜?
지분 구조 측면에서 다르거든요. LGsolutions의 외국인 지분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LGsolutions과 SDI의 외국인 지분을 말씀드릴게요. 지난해 대비해서 현 시점 지분을 말씀드릴게요. 지난해 주가 피크였을 때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끝전에서의 숫자는 약간 차후가 있었겠지만 대략적인 숫자는 저희 기억 속에 다 있는 거기 때문에 기억에서 끄집어내면 되니까 거의 맞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LGsolutions 외국인 지분율은 지난해 5% 수준이었어요. 올해 조금 하락을 해서 4.5%, 4.3%까지 내려갔어요. 최근에 사고 있어요. 사는 징후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한 일주일, 길어봐야 7, 8일 정도 사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미리 알았어요. 그걸 왜 하냐면 외국인의 매도 강도가 진행되다가 한 2, 3주 전부터 매도 강도가 급격하게 줄었어요. 그러면 팔만큼 팔았고 이제 매도가 덜 나오겠구나 라고 판단돼서 이 종목이 주가 전환할 수 있다는 걸 미리 예측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산 건 한 7일 정도밖에, 5, 6, 7일밖에 안 돼요. 외국인 사기들이 하는 건. 5%였다가 4.5%였다가 지금 좀 사고 있는 거죠. 그럼 기본적으로 우리가 뭔 장착하냐면 외국인들은 LG솔루션을 대략 한 5% 수준까지 주식을 사게 되면 거의 다 샀구나. 왜냐면 지난 6, 7, 8월 외국인의 보유 비중이 그거였으니까 그보다 더 늘리기는 쉽지 않아요. 의사결정 차원에서 우리가 이제 보통 뭐 10%, 20% 갈 수도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거에 자기가 포트폴리오 측면에서 이 바스켓에 담았던 지분율을 넘기려면 그 종목에 대한 어떤 대단한 어떤 그 내용이 있어야 이 포트폴리오에서 지분율을 늘려가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는다고 하면 그 지분율 근처에 오면 다시 뭐 정체입니다. 그럼 삼성 SDI의 외국인 지분율은 얼마였냐? 지난해 7, 8, 9월 기준에 50%였어요. 이게 최근에 34%까지 빠졌습니다. 지분율.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50%가 아니라 48%였잖아. 물론 48% 대략 50% 수준이었다는 거죠. 52%였으면 48%일 수도 있습니다. 50% 부근이었습니다. 35% 부근까지 빠졌어요. 근데 외국인은 삼성 SDI는 그닥 사지 않아요. 기관이 삽니다. 기관만. 근데 외국인들은 매도 규모는 줄었는데 사진 않고 있어요. 기관만 사고 있어요. 그러면 바꾸어 말하면 외국인은 LGsolutions의 적정 규모의 포지션을 채우면 삼성 SDI를 사겠죠. 그렇겠네요. 그리고 삼성 SDI는 많이 팔았거든요. 50%에 35%까지. 이 부분을 다 채울 거거든요. 앞으로 주가 탄력적 측면에서의 흐름을 보게 되면 뭐 정보채다, 뭐 재료가치 측면이다, 숫자 나오는 이런 내용 말고도 향후에 외국인 LG솔루션만 살까요? 그건 아니죠. 그러면 살 수 있는 여건에서의 상황은 삼성 SDI가 훨씬 많네요. 열어놓고 봐야죠. 그러면 주가적 측면에서 제가 왜 SDI에 대한 긍정적인 시그널로 판단을 하냐면 이런 내용들이 다 복합적으로 결합돼 있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2차 전지 관련돼서 공매도 얘기 안 할 수 없잖아요. 네. 아직도 공매도 엄청나게 많이 잔고가 남아 있는데 그것 때문에 주가 못 간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이제 너무 많아서 많죠. 대표님 보시기에 공매도가 과연 개인 투자자들이 이거 2차 전지 주가랑 연관이어서 어떻게 판단해야 되고 또 역으로 2차 전지 아예 안 갖고 계신 분들은 그 공매도 그러니까 딱 공매도 금지 시점에 그때 물량이랑 지금 시점의 물량이랑 그 차이 많이 또 줄어든 것들이 있거든요. 뭐 시간이 시간이 지나면서 또 그렇다고 엄청난 양은 아닌데 그 줄었다는 거는 그만큼 뭐 그 사이에 어떤 뭐 가치가 개선됐다거나 아니면 뭐 주가 측면에 매력도가 생겼다거나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아니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유를 찾다 보니까 그러니까 뭔가 사건 사고가 나타나는데 대상이 있어야 돼 항상. 그래서 그걸 물고 늘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맞아요. 우리가 이제 주가가 하락할 때 뭔가 이유를 찾아야 되겠는데 그 이유가 특정지어서 없으니까 공매도에 대해서는 공격을 하는 건데 제가 시장에 있으면서 오랜 시간 시장에 있으면서 그냥 공매도가 주가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이냐 저는 아니라고. 공매도를 친다는 것은 그만한 하락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공매도를 치는 거거든요. 공매도를 친다는 것은 이게 시장에서의 시각이 바뀌었을 때 쇼스퀴즈, 그러니까 공매도를 청산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주가가 반대로의 반응할 수 있는 긍정적 요인도 있는 거거든요. 주가가 하락할 요인이 있기 때문에 공매도를 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주가가 하락 요인이 원래 원천적 이유이지 공매도를 쳐서 주가가 빠졌다라는 이유로의 논리적 접근은
이건 안 되는 거예요. 하락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공매도를 친 거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인과관계가 안 맞는 거 안 맞는 거죠. 네. 그 이유이고 공매도를 치는 세력도 주식을 빌려오는 거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조달 비용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자 비용이고 최근에 한 그냥 5% 정도 된다고 해요. 최근에 줄은 거는 공매도 금지가 되고 이거 무한정 가져갈 수 없어요. 네, 한 달에 맞아요. 5% 네. 이자율로 물론 이제 상품마다 기관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네. 금리 수준이나 상황을 보면 예전에 2%였는데 지금 한 4, 5% 정도 되는데 이거를 커버하면서 계속 연계하면서 공매도를 가져가기 쉽지 않아요. 무제한으로 해놨잖아요, 그거를. 네. 그걸 계속 가져갈 수 없어요. 청산해야 됩니다. 네. 그 조달금리 비용도 만만치 않거든요. 수익률 주가 움직임에 비해서 크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네. 우리가 신용 매매하면서 신용에 대한 이자 간과하지만 그것도 꽤 무시 못할 네. 수준에서의 범위입니다. 네. 공매도도 공짜로 매도하는 게 아니라 조달 비용이 틀림없이 있다라는 거이고요. 네. 인과관계가 틀림없이 있어서 주가 하락하는 거고 공매도 자체도 나중에 주가가 전환할 때는 이게 매수세로의 그 흐름이 된다는 거예요. 제 기억으로 예전에 공매도에 대한 반대 흐름에 대한 주가들이 있었어요. 예전에 이제 그 엄청난 그게 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네. 미국도 우리나라에 있었어요. 아, 네. 전산적으로 뭔가 미국에서는 저 게임스탑이 게임스탑. 그랬고요. 뭐 최근 엄청났죠. 네.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 의도적인 공매도는 아니었고 시스템적 착오로 인해서 공매도가 나왔던 어떤 경우가 게 있어요. 있었죠, 우리나라는? 최근에는 기업 명칭을 네. 모르겠습니다. 시스템 오류를 해서 매도를 쳤는데 매도 수량이 엄청나게 들어가고 즉 공매도가 되고 거예요. 네. 근데 그 시장이 흡수를 해버렸어요. 이 내용을 알아버렸어요. 그 다음부터는 기세 상한가를 쳤습니다. 왜? 이거는 커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 증권사가 그 엄청난 손실 부담금을 다 물어줬어요. 그러니까 거래 없이 그냥 올라가. 왜? 니들 공매도인데 환매수를 통해서 상환해야 되는데 환매수할 수 있는 물량이 없잖아. 여러 번이요. 삼성증권이 예전에 그 배당금 주면서 이때도 맞아요. 그 공매도가 됐던 거고요. 유령 그거 수령했잖아요. 공매도 이런 상황들이 우리 꼭 공매도가 부정적으로 보는데 반대의 상황을 딱 역전됐을 때는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뛸 수 있는 이 근거가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전에 인과관계도 말씀하셨지만 인과관계 잘못된 거고 하락의 원인을 찾다 보니까 공매도를 타겟팅으로 해서 이제 많이 얘기를 하는데 공매도 규모 보시면 180만 주 뭐 대표적인 네. 종목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전체 상장 주식에서의 상황은 그렇게 하루 거래량 정도 그러니까 많이 거래가 될 때 하루 이틀 거래량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하루 거래량도 안 되는 규모예요. 그 공매도가 점증된다라고 해서 주가가 하락한다? 이 인가로 볼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그럼 상환돼도 막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주가 상승은 안 나온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럼 이거 언제쯤 다 이게 청산이 될까요? 이게? 공매도가 빌려서 그 공매도를 한 물량들은 지금 체크가 되는 거고요. 네. 우리가 이제 체크하지 못하는 물량들은 뭐냐면 지금도 공매도 금지가 돼 있는데 공매도가 나와 이런 얘기들이 가끔 맞아요. 뭐 네. 있어요. 이건 뭐냐면 공매도가 아니고요. 롱숏입니다. 롱쇼. 그러니까 기관들은 제가 아까도 기관들 얘기를 많이 해드렸는데요. 기관들은 아주 기본적으로 전략 플레잉을 하는 게 롱숏 전략입니다. 그렇죠. 롱숏 전략을 하는데 내 포트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있는데 삼성전자 고평가고 하이닉스 저평가야. 그러면 내 포트에 있는 종목을 공매도하고 어차피 상환되는 거죠. 포트에 있는 거니까. 네. 공매도하고 이걸 매수하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공매도라고 이해할 수 있는 이 우리가 체킹하는 부분에서 이 공매도가 금지되는 데 나온다? 이게 체킹되는 부분이고요. 실제 공매도는 아니고 포트에 대해서 이 자산 그 평준화를 맞춰가는 과정이고요. 지금 다른 질문에서 그럼 공매도가 되어진 160만 주든 뭐 60만 주든 네. 아까 2차전지 종목들을 보게 되면 공매도 규모가 지금도 체킹되는데 이게 언제 상환되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기관들이 상환되는 건 딱 우리가 다 압니다. 에코프로 공매도 상환되는 시점 보셨죠? 과거에 언제 상환됐었나요? 그렇죠. 쇼스키리가 언제 나왔나? 80만 원에서 100만 원 넘어갔다 왔죠. 네. 그 140만 원에서 슈팅 나온 게 아, 공매도 네네. 상환되면서 그때 공매도 비중들 많이 아마 연구하시고 기록해 놓으셨던 분들 보면 100만 원 갈 때 맞아요. 네. 80만 원대에서 왔다 갔다 공매도가 막 들어갔어요. 네. 개인이 막 여기 사버려가지고 네. 100만 원 넘어가면서 기관들이 손실한부 범위를 넘어가면서 100만 원에서 140만 원 가는 슈팅 구간에서 공매도 상환이 쫙 일어나 버렸습니다. 네. 이게 이렇게 일어나는데 지금 공매도가 되어진 가격에 대한 상환은 언제 일어나냐? 매수가
턴할 때 공매도를 했다는 것은 이자 비용 부담도 있겠지만 자기의 계정에 대차대조표에 매수, 그러니까 공매도 가격이 있어요. 평균가가 있어요. 네. 그게 손실을 터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그냥 가져갑니다. 그러면 이게 어느 수준에, 그러니까 우리가 손실한 범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공매도 같습니다. 수익이 나 있는데 이게 수익을 훼손 시점에서 쫙 나옵니다. 공매도가 적극적으로 들어갔던 가격대에서 들어오겠죠. 공매도 적극적으로 들어갔던 가격이 뭐 에코프로 과거 에코프로 기준으로 해서 80만 원에서 60만 원대예요. 주가 빠질 때 이때 공매도가. 그러니까 지금은 저기 액분 해가지고 가격이 좀 다른데. 60만 원대라고 하면 12만 원 정도네. 네. 그 수준이 가야 공매도가 상황이 돼요. 네. 80에서 60 사이. 네. 지금 바닥은 잡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뭔가 강한 트리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앞으로 좀 하반기나 뭐 내년까지 좀 길게 롱텀으로 보면 2차전지가 당연히 중장기적인 흐름은 좋을 거라고 예상은 되지만 뭔가 반등의 강력한 트리거가 나온다면 그걸 뭐라고 보시는지. 저는 이게 아주 이게 임팩트 있는 내용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판단한 2차전지의 업황 개선의 트리거는 네. ESS인데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ESS 우리가 그냥 언론에 나오는 것처럼 ESS 확장성이다 이게 아니고 네. 하나큐셀에서 네. 그 미국의 그 솔라허브를 짓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이제 원전 3기 정도에 맞먹는 규모라고 해요. 여기 생산되는 전력이. 그리고 이 생산된 전력이 미국의 요소 각지의 이제 그 ES 에너지 저장 장치 형태로 해서 공급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때 이제 에너지 저장 장치에 대한 부각도 될 거고 2차 전지에 대한 확장성도 나타날 거고 뭐 등등등 해서 이때 시장에서의 변화의 바람이 불 거거든요. 네. 전기차가 대안이 아니라 ESS와 다른 차선책의 분위기로의 전환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원전 3기 규모이기 때문에 엄청난 거예요. 이 네. 양 자체가 어마어마한 겁니다. 원전 1기가 아마 10메가와트인가 그럴 거고 원전 1기가 어마어마한 전력 생산을 하는 건데 네. 원전 3기라고 하면 그 양 자체가 뭐 대단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 에너지 저장 장치 자체도 배터리 산업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2026년도에 그 저기 전력 생산 에너지 저장 전력 생산되고요. 올 하반기부터 전력 생산은 될 겁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의 어떤 상승 트리거가 되고 시장에서의 분위기 전환의 바람이 일어나는 시점은 저는 내년 초, 이 정도 되면 이제 에너지 저장 장치의 확산 그리고 상용화 그리고 보편화 진행 과정에서 에너지 저장 장치에도 2차 전지가 들어가는구나. 그럼 2차 전지 쓰임새가 확장되는구나. 라고 해서 이러한 분위기의 변화가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2차 전지 관련돼서 어제 그 정지호 대표님은 2차 전지에 다 이제 거의 엔비디아 숏도 얘기하셨지만 2차 전지 힘들다. 2차 전지도 다 숏이다까지 세게 얘기하셨는데 대표님 보시기에는 뭐 포스코홀딩스 전고점 뭐 74만 원, 에코프로 전고점 뭐 150만 원 이 정도 가격들 회복이 시간은 걸리겠지만 뭐 2, 3년 뒤에 홀딩하신 분들 관점으로 보면 좀 그 전고점 결국은 회복된다고 보시나요? 에코프로는 모르겠지만 네. LN솔이나 SDI나 포스코 퓨처엠이나 기타 등등의 종목들은 돌파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에코프로도 돌파하겠죠. 돌파 가능합니다. 전고점까지 전고점 돌파하고 충분히 더 가요. 더 간다고 보시나요? 근거를 좀 얘기해 주세요. 근거랑 그 시점. 사람들이 제일 궁금한 거는 전고점 돌파하는지 여부랑요. 돌파합니다. 그거 언제쯤 좀 가능할지. 지금 제가 너무 감동받은 건 2차 전지 투자하신 분들 아무리 떨어져도 2030년까지 보유하겠다는 분들이 꽤 되시거든요. 너무 길어요. 네. 그 전에 돌파합니다. 돌파고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건데 우리가 이제 성장 산업, 그러니까 우리가 성장주하고 성장 산업은 다릅니다. 다르죠. 네. 성장주는 마이너스 적자 나는 회사이지만 네. 요게 터지면 대박이 나는 회사는 그렇죠. 성장주라고 네. 합니다. 네. 지금 적자일 수도 있지만 성장 산업은 엔비디아 같은 게 성장 산업입니다. 저는 개념이 다른 개념으로 이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대부분 혼동하시더라고요. 성장 산업이라고 확신되는 산업들이 몇 개가 있어요. 네. 이 성장 산업의 종목들은 주가의
웨이브 롤링이 있지만 궁극으로 주가가 제자리를 찾아가고 고점을 돌파하고 언제 그랬냐는 듯하게 주가 흐름이 변화하는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주시장에 들어오신 지가 몇 년도에 들어오셨나요? 제가 개인 투자자로 시작을 했거든요. 네. 2006년에 들었어요. 그거 딱 아실만한 네. 시점이네. 네. 삼성전자가 2006년도에 어떠했을까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2006년도. 뭐 지금처럼 안정적으로 반도체 매출에 뭐 분기당 70조 원이 나오고 뭐 이랬을까요? 아니면은 뭐 전혀 아니죠. 그냥 성장 산업이에요. 네네. 아니 성장 산업이라고보다는 태동 단계. 그렇죠. 태동 단계 태동. 수준. 휴대폰도 그렇고 반도체도. 맞아요. 네. 2000년 초반에 뭐 2001년, 2002년 뭐 이럴 때 삼성전자 주가 액분 종 기준으로 해서 600원, 700원 됐어요. 반도체가 네.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 그때 이제 95년도인가 뭐 우리나라 반도체 1위하고 막 그랬거든요. DRAM 쪽에서 1위하고 막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뭐 좋은 거야 이거 미래 먹거리 성장 산업이야. 뭐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는 배 만들어서 팔아야 철강이 최고 이럴 때였습니다. 트로이카 종목도 네. 그 전까지 네. 철강 뭐 건설 뭐 이런 네, 철강 건설 맞아요. 네. 뭐 금융주. 이럴 때였는데 반도체가 막 치고 나오는 거예요. 반도체가 뭐지? 반도체 야 대단한 산업인 거는 맞는 것 같아. 왜냐 우리 집에 286 컴퓨터를 사놨는데 그 반도체로 뭐 운용되고 반도체가 다 들어있대. 네, 여러분들 알았지만 반도체가 되면 막 컴퓨터 같은 것도 작동이 되고 대단한 산업이야. 삼복 컴퓨터 280만 원 주고 샀는데 거의 반도체로 운영되는 컴퓨터래. 이게 반도체들. 그러면 주가가 쫙 600원, 700원에서 7,200원까지 쫙 올라갔어요. 3년 걸쳐서. 네. 7,000원 12배 올라갔죠. 네. 그랬는데 이제 7,200원부터 흔들흔들하고 주가 빠지기 시작하니까 반도체 그 가정에 각 한 대씩 있는 컴퓨터 1,500만 대 들어가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반도체 10년 성장할 걸 다 끌어쓴 거야. 캐즈라는 용어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주가가 2,500원까지 빠졌어요. 7,500원이었던 주가, 고점 주가가 2,500, 3분의 1 토막 났습니다. 아니야라고 했는데 반도체 쓰임새가 이때 2000년 중반에 녹아나는 스마트폰이 나왔습니다. 휴대폰에 반도체가 막 많이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자동차에도 반도체 부품들이 조금씩 들어가요. 먼지는 전기 전자장치에 반도체가 들어가요. 집에 좀 지나니까 냉장고에도 반도체가 있는 거예요. TV가 배불뚝이었는데 막 LCD 뭐 이런 거는 반도체가 막 들어가요. 그러니까 반도체 쓰임새가 여기저기 많아지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트랜지스터 개념이었는데 그래서 반도체 산업이 막 성장하면서 2,500원 돈 찍었던 주가가 지금의 7만 원, 8만 원 온 겁니다. 그 뒤에 상황에서 2차 전지가 제가 말씀드릴 때 우린 지금 전기차에 국한돼서 이 산업을 평가하지 않습니까? 그건 굉장히 작은 부분. 맞습니다. 100개 중에 하나도 안 되는 산업의 부분일 뿐입니다. 이 산에서 그 전기차는 전기차가 이제 태동해서 배터리가 전기차에 쓰였어요. 이게 막 하나 열릴 겁니다. 이 과정이 나타날 거거든요. 이 과정이 나타나는 과정에서 지금의 뭐 얼마 찍었고 얼마 빠졌고 3분의 1 토막 났고 했던 주가가 조금씩 점진적으로 막 움직이면서 주가가 고점을 돌파하고 시간차를 두고 올라갑니다. 이 과정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상승하고 최저 바닥이에요. 2030년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제가 볼 때 2036년이죠. 저는 고점 돌파 시점에서 그러니까 600원에서 7,200원 갔다가 2,500원 빠졌다가 7,500원 다시 돌파하는 이 사이클이 대략 그 기간으로 제가 대략 판단하면 7, 8년 걸리긴 했어요. 근데 그때보다 지금은 사이클이 굉장히 짧아졌어요. 점점 짧아지고 있잖아요. 굉장히 짧아졌어요. 그뭐 3분의 1로 줄이셔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기보다 그때는 7, 8년이 걸렸는데 지금은 압축해서 2, 3년? 뭐 3년? 이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전기차만 보면 이거는 이게 답이 없죠. 메가 트렌드라는 큰 산업의 변화 흐름을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2027년 정도. 그렇게 딱 찍었습니다. 뭐그 즈음이. 근데 그래도 지금 하여튼 너무나 그 2027년까지 보유하면 정고점 돌파 가능하다고 말씀 주셔가지고 일단 2차 전지 투자하셔서 너무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큰 위안을 받으실 것 같습니다. 저 희망 고문 하려고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네네.
아까 삼성 SDI 개인적으로 좋아하신다고 살짝 말씀 주셨는데 네. 삼성 SDI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표님 보시기에 매력적인 2차 전지 종목 하나만 더 포스코 꼽아주시면 퓨처. 포스코 퓨처. 네. 포스코 홀딩스를 안 꼽고 포스코 퓨처를 꼽으신 이유가 있을까요? 포스코 홀딩스는 저 2차전지 관련주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아니 최근 당장 이제 내년에 리튬 매출이 나와서 실적에 반영되는데도 개발회사죠. 네. 광산회사고. 네네. 직접적으로 세일사하거나 어떤 그쪽에 진행을 하는 건 아니죠. 네. 원재료를 가공 생산하는 회사일 뿐이죠. 리튬을 가공하고 광산을 개발하고 이런 회사인 거죠. 그리고 포스코홀딩스에 대해서 네.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투자한 거 알고 있어요. 네. 근데 저평가는 맞습니다. 네. PBR이 0.67 맞아요.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지금 500까지 떨어졌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저평가 엄청 맞아요. 쌌어요. 저는 포스코홀딩스가 상승할 걸로 보고 있어요. 네. 2차전지 바람을 타고 상승하는 게 아니고 네. 제가 앞서서 경기 회복 네네네. 관련된 경기 내용으로 회복 말씀드렸죠. 네네. 대표적인 철강 관련해서는 뭐 경기 회복에 제 1선에 서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흐름으로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크죠. 네. 왜냐하면 조선이 올라가고 자동차가 올라가고 뭐 건설이 일부 올라갔는데 네. 후방산업, 그러니까 전방산업이 조선, 자동차, 건설이 전방산업이고 네. 후방산업이 그 철강이거든요. 네, 네. 철강만 지금 안 갔어요. 맞아요. 네. 후방산업이 원래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전후방산업이 이렇게 가는 게 원래대로의 네. 흐름인데 약간 시차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경기 회복 관련해서 포스코홀딩스가 움직일 겁니다. 저평가이고 네. 이 개념으로 저는 접근합니다. 음. 그래서 이차전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쪽으로 투자하셨는데 의외로 터질 수도 있습니다.